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6주 3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이 비즈니스와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의 주요 그 강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B2C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오늘은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 법적 이런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뭐 다양한 유형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의 어떤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각 모델이 어떤 부분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때 이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뭐 윤리적, 법적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 보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룬 주제가 있었는데, 전자상거래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어떤 그런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이다 보니까 그 협업 상거래라고 보통 또 이야기를 협업이 이제 뭐 서로 협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콜라보티브 이제 커머스해서 협업 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이 고객, 뭐 공급사, 협력사들과 이제 상호 이제 연동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의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 혼자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공급자도 필요하고 고객도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동반자적 그런 관점에서 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의 협업 상거래가 전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록 온라인 환경이지만 나와 우리 공급자와 고객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동반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협업 상거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기업이 비즈니스 환경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협업 상거래가 실제 B2B나 B2C 전자상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B2B 전자상거래가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협력을 한다는 협업상거래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된 형태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전자매체, 즉 이제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런 거래 유형 형태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선을 어찌 보면 이제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B2B가 구매 기업이나 판매 기업 뭐 그리고 이제 협력사 등 뭐 거래 관련 기업들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어떤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B2B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B2B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보면 구매자나 판매자 전부 다 이제 그 기업들입니다. 자, 구매자 관점의 효과는 먼저 제품 재고 현황과 가격 관련된 정보의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공급사의 어떤 협력을 위한 기회 확대, 뭐 행정 업무 비용 절감, 검색 비용 절감, 공급사들 간의 경쟁 유도, 그다음 재고를 최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재고 비용 절감이 큰 부분 중에 또 하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들을 없애서 어떤 구매 프로세스에서의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거래 비용이나 거래 효율성을 이제 더 높일 수 있고, 거래 비용은 이제 줄이고 거래 효율성을 이제 높인다는 거죠. 실제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주문 했을 때 처리 시간이 예전에는 종이로 했을 때 페이퍼로 했을 때는 뭐 30일 걸리던 게 이런 전자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뭐 하루 이틀이면 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승인 구매나 오류 구매도 이제 평균 뭐 한 30% 정도 높았는데 2, 3%로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더라.
판매자 아니면 생산자 관점에서는 이제 판매자들의 주문 처리 비용이 절감하고 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어떤 협력을 느껴서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음식 만드는 기업들, 뭐 김치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야, 뭐 강원도에 고랭지 배추 전체 뭐 우리 뭐 밭대기로 이제 계약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죠. 그럼 농사 지으신 분들은 하나의 어떤 판매자로서 구매자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어떤 뭐 판매자, 구매자를 이제 뭐 찾아야 될 필요도 없고 어느 기간 동안은 이제 구매처가 이제 확보된 상황이니까 뭐 그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판매자들의 어떤 주문 처리나 비용을 더 절감을 할 수 있죠. 부품들의 어떤 적시 공급을 통해서 생산 유연성을 증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재고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설계나 생산 계획 공급사와 이제 공유함으로 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자, 이러한 B2B 전자상거래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판매자 중심 모델, 그 다음에 구매자 중심 모델, 그 다음에 중개자 중심 모델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지고 판매자 중심 모델은 이제 판매자 즉 제품 공급자입니다. 여기서는 제품 공급자가 구매 기업에게 제품 판매를 자동화할 목적으로 이제 구축한 시스템으로 이제 보통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온라인 주문 입력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나옴으로 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B2C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다수의 구매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이제 카탈로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신 판매자가 여기서는 기업이고 구매자도 기업이라는 그 차이는 이제 있다는 거죠. B2C 커머스에서 판매자가 제품 서비스 카탈로그 인터넷상에서 제시하고 구매자는 제품 조회에서 주문 입력한다. 그런 구조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매자 중심은 이제 경매와 좀 관련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판매자 중심 모델과 반대로 구매자 중심 모델은 한 기업이 여러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이제 구현되었다 해서 이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부가가치망해서 VAN이랍니다. 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망이라는데 부가가치망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EDI 전자문서 교환이라 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EDI 전자문서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약자고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까지 이제 많이 사용되었고 구매자가 소위 말해서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정보를 사이트에 어떤 뭐 특정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 제품을 공급을 할 판매자가 가격 제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여쭤보면 경매에서 역경매 형태입니다. 경매는 순경매와 역경매가 있는데 순경매는 여러분들 아시는 판매자가 제품을 올려놓고 다수의 구매자가 그 제품의 가격을 제시해서 이제 최종 낙찰가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낙찰하는 형태죠. 역경매는 구매자가 내가 뭐 필요합니다 올려놓으면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할 이 판매자들이 자기들의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최저 가격으로 이제 하겠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그런 형태로 구매자의 어떻게 보면 파워가 더 센 경우, 여기는 판매자의 파워가 더 센 경우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중개자는 기존의 판매자 중심의 뭐 B2B나 구매자 중심의 B2B하고 다르게 중개자 중심의 B2B가 이거는 이제 90년도 후반에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 중개자 모델은 B2C에서 여러분들 뭐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거 했죠. 그걸 이제 이마켓플레이스라 하는데 그거가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신 이 중개자가 G마켓 플랫폼 회사죠. 중개자가 웹상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다수의 구매자, 다수의 판매자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이 중개자는 당연히 이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고. 자, 이러한 이 마켓플레이스 이거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라는데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그 형태가 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고 판매자 중심은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내용들로 해서 판매자 측의 이익을 대변한다. 즉 판매자의 파워가 더 세다. 그 다음에 구매자는 구매자의 어떤 그런 이익을 대변한다 해서 구매자의 파워가 더 센 경우 최선의 가격에서 뭐 제일 저렴한 가격 대량 구매할 때 이제 용이하고 중개자는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중개자가 판매자 구매자 간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해서 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형태고 자 이 B2B 전자상거래에 이 마켓플레이스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게 Private Industrial Network PIN이라 하거든요. 이게 기업 협력 네트워크가 있고 이 크게는 B2B 전자상거래 이 마켓플레이스 기업 협력 네트워크 두 종류가 있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중개자 중심 모델인데 이 중개자 중심 모델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협력 네트워크는 기존의 EDI가 진화된 형태다.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이제 기업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DI가 예전에 기업 간의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 형태였습니다. 전자적인 문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문서를 왜 교환하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거죠. 당연히 오픈이 아니고 폐쇄형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들만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형태였고 협업 상거래의 어떤 조정 관리 역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산업 가치 사슬을 따라 형성되는 어떤 산업에 포함되는 여러 기업들이 가치 사슬이죠. 서로 얽히는 거, 그게 점점 추가되는 형태로 이제 되었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나 뭐 월마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마트 매장에 뭐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가 뭐 15,000개, 20,000개 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표준화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함으로 해서 이제 그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P&G 같은 경우 이제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공급사와 이제 그 배급사가 있는데 배급사 뭐 이런 백화점 이런 소매업자 이런 운송업자 그다음에 제품 운송하는 이런 그 각각의 다른 어떤 그런 기업들을 그 협력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는 기반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거 구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켓플레이스는 기업의 어떤 판매 제품에 따라서 기업은 이제 뭐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접 구매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 제조 투입재를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거 이제 수익적 마켓플레이스라는데 이게 제품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반영되는 요소고 간접은 이제 여기 MRO 제품 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운영 투입재라는데 그 부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이 제품을 이제 구입할 때 직접재냐 간접재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고. 자, 구매사들과 이제 판매사들의 들이 이제 웹상에서 서로 연동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다. 이게 이제 중개자 모델이라고 이제 앞에서 말을 했고 이 마켓플레이스가 구매자들은 구매 시스템을 공급자들의 주문 제품 발송 시스템과 이제 함께 통합해서 표준화된 거래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제3자 중개업자고 중개업자는 이제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게 오프라인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 예.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또 증대할 수 있다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를 단일 프로세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가 증가되고 웹 기반의 거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이 마켓플레이스 세부 유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수직적, 수평적 마켓플레이스 뭐 두 개가 있는데 이 그 보시면 이제 수평은 이제 이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수직은 산업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수직은 특정 산업에서만 한정해서 보는 거고 수평은 산업에 상관없이 쓰는 거. 그래서 사무용품은 뭐 산업에 상관없이 다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수평적 마켓플레이스고 수평적 마켓플레이스는 보통 이제 이 간접 구입 형태로 여행 서비스 뭐 산업에 상관없이 어디 뭐 출장을 가야 된다. 뭐 그럼 다 포함되죠. 재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수직은 이제 특정 산업,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운영 투입재가 필요합니다. 즉 이제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 섬유 산업은 섬유와 관련된 제품만 필요하고 자기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외에 뭐 소매상은 그와 관련된 제품들만 필요한. 이렇게 이제 기업 제품에 따라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좀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런 그 제품 유형에 따라서 나누면 일단 먼저 제품 유형의 기업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구매 방식입니다. 구매 방식에 따라서 즉석 구매와 장기 계약 구매 어찌 보면 좀 약간 반대 개념이죠. 즉석은 말 그대로 그 즉각적으로 가서 이제 구매하는 거고 여기 잉크 종이 이런 것처럼 장기는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특정 산업에서는 원자재 제품 구매가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공급자와 어느 기간 동안 공급을 이제 약속을 한다는 거죠. 사전에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고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구매 거래 수행한다 해서 석유, 철강, 가스 아까 이야기한 뭐 제가 김치 공장에 배추 납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장기 계약 구매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스타벅스의 우유 제품 우유 그 납품도 장기 계약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품 유형이 이제 그러니까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 다음에 구매 방식이 즉석으로 구매하냐 장기로 구매하냐 이제 그게 따라서 이 마켓플레이스의 유형이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구매 방식이 즉석 구매냐 장기냐 구매 대상이 운영 투입제 직접제죠. 이거 직접제 제조 투입제는 이제 간접제 죄송합니다. 이게 간접 바뀌었네요. 간접제 직접제 이렇게 따라서 즉석으로 구매하면서 뭐 운영 제품이다 하면 온라인 유통자라는 걸 쓰고 바로 구입할 건데 직접제다 하면 독립거래소를 활용해야 된다. 장기 계약을 하는데 운영 그 투입제다 그러면 온라인 구매를 쓰고 장기 계약인데 직접제를 쓴다 산업 컨소시엄을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는 거는 수평 시장은 뭐 그 산업에 상관없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 수직은 이제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구매 대상과 구매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먼저 온라인 유통자는 그 개념이 즉석 구매와 운영 투입제입니다. 즉 간접제. 여러 공급자들의 제품의 카탈로그를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구매자들은 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B2C에서 뭐 G마켓이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즉석 구매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 모델은 제품 판매금입니다. 온라인 유통망 유통자 같은 경우는 뭐 개방 시장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유통시키는 제품들에 비해 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해서 수익을 판매하는 거. 구매자 관점 혜택은 뭐 검색비 절감, 거래비 절감, 뭐 제품 넓은 선택, 신속 배송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실물공개나 G마켓 이런 데서 구매할 때 노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2B 환경에서 뭐 이런 그 온라인 유통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그레인저 이제 뭐 그 MRO 제품, 운영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고 우리 국내 서버원이나 아니면 뭐 기남 상사 뭐 이런 데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다음 온라인 구매는
장기 계약을 하고 운영 투입제입니다. 예. 온라인 구매는 뭐 디지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연결을 해주고 구매 기업한테 제품 탐색이나 공급망 관리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 운영 투입제 거래를 해줄 수도 있고 수익 모델이 시장 구축 서비스 그 공급망 관리나 주문 이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보통 이제 받는 형태고 마찬가지로 MRO 제품을 장기 계약 방식에 이제 하는 거고 판매자는 이제 판매 프로세스 자동화, 구매자는 구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판매나 구매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의 효율성과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 절감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매 거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이제 부과하고 이제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료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 사용료 이런 것들 청구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리바 웹 기반 유통 및 구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거래소는 직접제이면서 즉석 구매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수많은 공급자들과 구매자를 연결해준다. 보통 직접제, 즉 제조 투입제는 장기 계약 구매가 뭐 일반적인 형태로 되는데 기업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더 생산을 할 수 있어서 더 뭐 제품이 직접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독립 시장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산업의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즉석 구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독립거래소는 거래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수수료로 이제 수수료하고 이제 커미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사용하니까 좀 비싸요, 금액은. 반면에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 검색비나 뭐 그 검색을 통해서 구입을 할 때도 그 장기가 아니라 바로 하니까 그냥 즉석으로 구매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장기 계약 구매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죠. 하지만 그 독립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막 검색해서 해도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거죠. 독립거래소 사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비록 여기가 이제 장기 계약보다는 뭐 비싸다 하더라도 이 독립거래소가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 시장 접근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남아 있는 그런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 이제 뭐 그 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공급자들이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놓을 것을 우려해 뭐 참여를 끌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낮아졌으며 구매자들은 뭐 신뢰 높은 전통적인 공급자들이 부족해서 구매를 꺼리게 됨으로써 이 모델은 결국 실패했다 해서 이제 결국 장기로 이제 직접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왜냐면 그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방문해가지고 뭐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뭐 믿을 수 있는지 뭐 그것도 잘 이제 뭐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켓플레이스 모델은 그렇게 뭐 오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스틸 같은 경우 예전에 이스틸 뭐 닷컴 있었는데 뭐 이스틸 그 사이트가 이제 없어졌고 철강 부분이죠. 스틸이라고 하는 철강 부분에서 이제 철강 부분의 수지 시장에서 이제 철강의 판매와 구매를 이제 대행해주는 독립 거래소였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급자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비용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영향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했다. 산업 컨소시엄은 이제 직접 제조 투입제에서 장기 구매일 경우 특정 산업이 한정된 공급사들로부터 제조 투입제를 장기 계약에 의해서 구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해서 여기도 수익 모델이 거래 수수료 이제 커미션이고 구매자 공급자한테 구매 거래 관리 물류 결제에 대한 부하 서비스 다 제공해 줍니다. 예.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기업이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원자재 부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그 공급자들한테 판매를 그 거래를 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파워를 좀 더 가져오자 이제 그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을 통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그런 그 운영비 이제 부담을 이 컨소시엄에 대한 그 운영비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운영비를 이제 부담을 해서 구매 그럴 때마다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이제 줄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은 이제 뭐 구매 프로세스 효율화, 저렴화된 가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게 뭐 우리 뭐 조합원 가입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뭐 집 근처에 있는 무슨 조합원, 조그마한 마켓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컨소시엄인데 특정 환경에서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조합비를 이제 매 얼마씩 이제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여기가 이제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 해서 뭐 GM하고 포드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서 코비신트라고 하는 그 산업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하냐면 이 6만여 부품 공급사들이 참여하여 연간 2,500억 달러의 거래가 발생한다 해서 이 3사가 이제 코비시티라고 하는 이제 산업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부품들을 공급사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받고 더 저렴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체계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서 B2B에서는 여기 있네요. 예. 자, 중개자 모델인 이 마켓플레이스와 그 말고 이제 기업 협력 네트워크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기업 협력 네트워크는 이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옛날 EDI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이 되었는데 이건 상당히 이제 뭐 비용 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많이 가는데 이 마켓플레이스는 제품이 직접되냐 간접되냐 아니면 판매 거래 방식이 즉석이냐 간접이냐 그에 따라서 온라인 유통, 온라인 구매, 독립 컨소시엄, 독립 거래소, 산업 컨소시엄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한 특징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뭐 윤리적 법적 이슈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윤리적 이슈는 뭐 개인 사생활 보호나 뭐 실직 가능성 이런 것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 전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전자상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 기업 정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적인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뭐라고 하나 그 우려, 걱정을 하게 되죠.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했고 그래서 기업은 뭐 사람들을 뭐 함부로 막 실직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거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원래 이제 어떤 일들을 하던 그 개인들에 대해서 뭐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업무로 이제 배치를 한다는 어떤 그런 노력도 이제 기업들은 해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전자상거래 통해서 B2B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하면 이제 뭐 더 효율적이고 좋은데 대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력에 대한 그 요구가 이제 좀 줄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들 사생활 보호하고 뭐 실직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가지고 가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직접 관련된 법적 이슈에서 인터넷의 뭐 사기나 뭐 도메인명, 사이버 스쿼팅, 뭐 세금 기타 수수료 저작권 뭐 이런 것들 해서 인터넷 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사기 치는 거죠. 이제 뭐 제품 뭐 다른 제품 준다든지 오래된 제품 준다든지 뭐 불량된 제품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전자상거래에서 계속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고 도메인명은 이제 또 다른 법적 중에 하나인데 도메인은 이제 뭐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웹 주소죠. 그걸 이제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그 이름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제 합법적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안 쓰고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서로 간에 뭐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델타 항공사 사례가 있는데 델타 이제 PCS라고 하는 뭐 수도 설비 업체인데 이 업체가 델타닷컴을 먼저 확보를 했었어요. 처음에 도메인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델타 PCS 이걸 옛날부터 쓰고 있어가지고
델타 항공은 그 도메인을 자기들이 원하죠. 당연히 델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뭐 델타 에어라인닷컴 뭐 해서 델타 피셔스로부터 이제 그거 뭐냐 그 도메인을 팔아라고 한 거죠. 이제 델타 피셔스에. 그래서 그 팔기 전까지는 뭐 델타 뭐 슬래시 뭐 그 하이폰 에어라인닷컴 뭐 그걸로 이제 계속 쓰다가 이제 사고 나서 이제 그 델타닷컴을 쓸 수 있었고 그 델타 피셔스라는 회사는 이제 다른 도메인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도메인이 뭐 내가 먼저 썼니 뭐 누가 썼니 서로 간에 막 그런 뭐 그런 그 논쟁이 되게 많아요. 도메인에 대해서. 사이버 스쿼팅이 이제 어떤 그 영리의 목적으로 유명 상표나 회사 이름, 단체 이름 등의 등을 이제 인터넷 주소로 선점하는 행위를 사이버 스쿼팅이라 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재테크도 아닌 것이 뭐 하는 거인데 일부러 선점해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뭐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 전자상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 간에 아니면 지역별로 이런 세금 기타 수수료가 이제 다 틀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판매자가 있는 지역으로 하자, 구매자가 있는 지역으로 하자, 뭐 이런저런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충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표준화된 뭔가 이제 안 나오는 이상은 계속 이제 들고 가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지적재산, 이제 intellectual 이제 property는 저작권이라고 지적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어떤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웹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저작권, 유통권을 가지고 저작권 소유자한테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그 소유자한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통권만 누구한테 이제 줄 수 있죠. 대신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근데 허락 없이 웹사이트 상에서 자료를 복제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B2B든 B2C든 상관없이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B2B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B2B의 어떤 유형들, 그 다음에 판매 방식이나 그 제품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B2B에 대한 유형을 이제 나눌 수 있고 크게 이제 수요자 중심, 구매자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중개자 중심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고 중개자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 협력 네트워크나 아니면 그 이 마켓플레이스로 또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판매 방식과 제품 유형에 따라서 또 네 가지 유형으로 또 나눠볼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무선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크게 이제 무선 기기에 대한 이해, 무선 기기가 주는 어떤 그런 뭐 장단점들, 네 가지 주요 무선 전송 매체 뭐 이런 내용들로 새로운 주제로 기존에 앞에 이제 통신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유선에 대해서 좀 더 봤다면 지금은 이제 무선 네트워킹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